손톱 먹은 들쥐. 옛날에 깊은 산속 천년 고찰 아래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암자에는 해안 스님과 19살 도령 한 명이 함께 살고 있었지요. 도령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16살 때부터 이 암자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을 일으켜 세우라며 산속 암자로 보낸 것이었지요. 처음 몇 달은 집이 그리워 매일 밤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산속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예불 소리에 눈을 뜨고 스님께서 끓여주시는 맑은 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일상이 평화로웠습니다. 해안 스님은 연세가 60이 넘었지만 정정하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경전과 사서삼경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이치와 금기에 대해서도 자주 일러주곤 했습니다. 도령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느니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단다. 스님은 도령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봄날의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도령은 방 한쪽에 앉아 자라난 손톱과 발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공부에 매달려 있다 보니 손발톱이 제법 길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스했고 마당에서는 진달래가 한창이었습니다. 도령,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문득 뒤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은 깎던 손톱을 손바닥에 모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톱과 발톱을 깎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도령의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진지한 얼굴이었지요. 도령, 잘 들어라. 손톱과 발톱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느니라. 반드시 종이에 잘 싸서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한다. 도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 하는지요? 손톱과 발톱에는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느니라. 만약 짐승이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단다. 특히 들쥐나 여우 같은 영물이 먹으면 큰일이 나느니라. 도령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들쥐가 손톱을 먹어서 사람이 된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싶었던 것이지요. 스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옛날 이야기를 너무 믿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도령은 대충 대답했지만 사실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방을 나가시고 나자 도령은 손바닥에 모아둔 손톱과 발톱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이, 미신이겠지? 손톱이 대체 뭐라고? 도령은 창문을 열고 손톱과 발톱을 그냥 밖으로 훅 날려버렸습니다. 조각들은 바람을 타고 암자 뒤편 숲속으로 흩어져 날아갔지요. 그렇게 도령은 스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도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읽고 시를 짓고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지요.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령, 이제 그만 하산하여 과거를 보러 가거라. 내 학문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에 도령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3년 만에 부모님을 뵙고 동생들도 만나고 고향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지요. 하산하는 날 스님께서 도령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령,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잊지 말거라. 무슨 이상한 일 말씀이신지요? 그냥 무슨 일이든 말이다. 스님의 눈빛이 왠지 불안해 보였지만 도령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도령은 행복했습니다.
봄산은 온통 연두빛이었고 계곡물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몰랐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무심코 던진 손톱과 발톱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는지, 그날 밤 암자 뒤편 숲속에서 한 마리 들쥐가 그것들을 찾아 먹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들쥐가 1년 동안 조금씩 변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을 걸어 도령은 드디어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집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자기 집의 기와지붕. 도령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도령은 대문을 벌컥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데 마당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개가 짖고 어머니가 뛰어나오셨을 텐데, 어머니, 저 왔어요. 도령이 다시 한번 외치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에서 도령은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령 자신이 거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도령처럼 생긴 사람이 편안한 얼굴로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옷차림, 머리 모양, 얼굴. 모든 것이 똑같았지요. 너는 누구냐? 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령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내가 누구기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무례를 범하느냐? 그의 목소리마저 도령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완벽하게 똑같았지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집 아들이다. 나는 3년 전 산소 감자로 공부하러 갔던 도령이다.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내가 바로 이 집 도령이다. 나는 어제 암자에서 돌아왔다. 어제? 도령이 내려온 것은 오늘인데 저 사람은 어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어머니, 저예요. 도령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사칭하고 있어요. 도령은 어머니께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도령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미친 소리냐? 우리 아들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우리 아들이라고 하느냐? 어머니께서 도령을 밀쳐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지요. 얘야, 괜찮으냐?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령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저예요. 진짜 아들이라고요. 제가 8살 때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잖아요. 여기 봐요. 도령은 이마를 보여드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놈도 이마를 보여주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지요. 어머니, 저 사람도 흉터를 흉내내는군요.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어머니께 질문을 해보자. 내가 10살 때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호박엿이었지. 어머니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글을 배운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을 서당이었지. 김 훈장님께 배웠단다. 가짜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모든 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좋아하던 것들, 어릴 적 추억들, 심지어 도령이 몰래 감춰두었던 비밀스러운 일들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도령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먼저 온 사람을 진짜로 믿으셨습니다. 얘야, 이제 그만 가거라. 우리 아들은 이미 돌아왔단다. 어머니, 도령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도령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진짜 아들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짜를 아들로 믿으시고 도령을 사기꾼 취급하셨습니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다시는 이 집에 얼씬거리지 마라. 아버지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도령은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께 쫓겨난 것이었지요.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은 대문 앞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마을을 떠나 산기슭을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추웠지만 잘 곳도 없었지요. 그렇게 사흘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도령은 동굴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거든 나를 찾아오너라. 그때 스님의 불안한 눈빛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스님께서 뭔가 아셨던 것일까요? 다음 날 새벽 도령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운이 없었지만 스님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령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 손톱과 발톱을 버렸던 날, 그리고 스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손톱과 발톱에는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느니라. 만약 짐승이 그것을 먹으면 그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단다. 설마 정말 그런 일이? 도령은 다리에 힘을 주고 더 빨리 산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당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스님, 도령의 목소리를 들은 스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도령을 보시더니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상하셨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왔구나, 도령. 스님께서 아셨던 겁니까? 도령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께서 도령을 일으키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앉거라. 차나 한잔 하자. 스님께서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도령은 집에 돌아갔던 일,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었던 일, 부모님께 쫓겨난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느니라. 스님, 1년 전 제가 손톱과 발톱을 버린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 그렇다. 들쥐가 내 손톱과 발톱을 먹고 1년 동안 둔갑수를 익힌 것이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내 모습으로 변했고 내 기억까지 가지게 된 것이다. 도령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미련하게 스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도 소용없느니라.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스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는데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 안에서는 야옹 소리가 났지요. 고양이입니까? 아, 그렇다. 들쥐의 천적은 고양이니라. 이 고양이를 데리고 내 집에 가거라. 바구니 안에는 노란 털을 가진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영리해 보였습니다. 이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가짜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들쥐는 아무리 둔갑을 해도 고양이를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틀림없이 정체를 드러낼 것이니라. 도령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바구니를 받아들고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도령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라. 어른의 말씀을 함부로 무시하면 이런 화를 당하는 법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도령은 고양이를 안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가짜를 물리치고 자기 자리를 되찾을 것이었지요.
산을 내려오는 동안 도령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앞에서 가짜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안을 살펴봤는데 가짜가 마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짜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반찬을 더 올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술잔을 기울이시는 모습, 도령이 누려야 할 행복을 저 가짜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령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침착해야 할 때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짜가 사랑채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령은 담을 넘어 조용히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가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표정이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가끔씩 킥킥거리며 웃기도 했지요. 저게 진짜 모습이구나. 도령은 바구니를 꼭 잡고 대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다시 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안채에서 불이 켜지고 아버지께서 화가 난 얼굴로 나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또 왔구나.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 제발요. 제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그때 가짜도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도령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지요. 또 왔구나. 이 사기꾼 같으니. 가짜가 다가오려는 순간 도령은 바구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야옹! 고양이가 바구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노란 털이 달빛에 반짝이며 날렵하게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가짜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저거! 치워! 가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양이를 보고 왜 저러느냐? 아버지께서 놀라서 물으셨습니다. 도령은 이때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저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저라면 고양이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가짜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짜는 계속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제발! 얘야, 내가 왜 그러느냐? 고양이가 뭐가 무섭다고?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어머니를 밀쳐내고 담장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고양이가 더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야옹! 소리를 내며 가짜의 바짓가랑이를 낚아챘지요. 으아! 가짜가 넘어지며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의 몸에서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게 뭐냐? 아버지께서 뒤로 물러서셨습니다. 가짜의 몸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크기에서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 쥐 한 마리만 한 크기가 되었지요. 쥐다! 어머니께서 소리쳤습니다. 바닥에는 커다란 들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회색빛 털을 가진 평범한 들쥐였지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인간의 눈빛 같았습니다. 교활하고 간사한 눈빛이었지요. 고양이가 재빨리 달려들어 들쥐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직! 들쥐가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의 들쥐를 바라보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 한참 후에야 아버지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도령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1년 전 암자에서 손톱과 발톱을 함부로 버렸던 일 스님께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일
그리고 들쥐가 그것을 먹고 1년 동안 둔갑수를 익혀 도령으로 변했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 동안 함께 지낸 아이가 쥐였단 말이냐? 어머니께서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충격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진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도령이 어머니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도령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우리 아들. 미안하구나. 어미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도 똑같이 생긴 놈이 있었으니 헷갈리실 만했어요. 아버지께서도 다가오셔서 도령의 어깨를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얘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렇게 도령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사흘 동안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다음 날 도령은 다시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고양이를 돌려드리고 스님께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떠돌이 신세가 될 뻔했습니다.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번 일을 절대 잊지 말거라. 네, 스님. 다시는 어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스님께서 도령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도령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많이 있느니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지켜야 할 금기들이 있단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니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탐욕을 부리지 말거라. 저 들쥐도 쥐로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아 사람이 되려고 했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느니라.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스님. 도령은 암자를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요. 과거 공부를 계속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지만 그 일은 도령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도령은 손톱과 발톱을 깎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태우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금기와 가르침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말입니다.